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 제목은 성김은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왜 왔을까입니다. 성김이 누구냐면은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예요. 이 사람은 한미 정상회담 때 언급이 돼가지고 언론에도 좀 보도가 되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지난주에 방한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방한했냐면 바로 북한의 대화를 하자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웃긴 게 북한에서 6월 중순에 제3차 전원회의를 열었어요. 여기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특히 대결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국과 이제 앞으로 우리는 대화할 거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대결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대결을 더 잘 준비해야 된다. 대결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야, 이거는 북한이 지금 대화를 하자는 뜻이다, 이런 신호다 라면서 흥미로운 신호,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 신호를 보냈으니까 성김을 보내서 대화를 한번 타진을 해봐야겠다 라고 한 거죠. 이렇게 하니까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기가 차겠죠.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안 한다고 거절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문전박대 당하고 개무시 당한 거죠, 속된 말로. 미국으로서는 세계 초강대국인데 미국이 만나자는데 이렇게 개무시 당하는 적이 언제 있겠어요. 북한 말고 과연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수모를 당한 셈입니다. 그래서 성김은 결국 북한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됐는데, 그런데 뭐 미국이 정말 바보여가지고 북한이 한 말 뜻을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뭐 이런 일을 했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일부러 못 알아들은 척, 아니면 정말 북한이 대화 신호를 보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북한에 엉겨 붙은 거죠. 미국이 그럼 대체 왜 이런 짓을 했냐,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보려면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정책을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 뭐라고 했냐, 미국과 동맹국 실전 배치된 주둔 병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이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이 이런 지금 신용을 낸 것도 뭐 때문이냐, 바로 미국과 동맹국이라고 하면은 뭐 일본 같은 데겠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대북 정책이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잖아요. 한미연합훈련도 열고 대북 제재도 계속하고 있고 인권 공세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강대강 선대선으로 하겠다. 즉 미국이 세게 나오면 우리도 세게 나간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겠다. 그게 북한의 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8차 당대회에서. 그러니까 북한은 미국을 박살내겠다, 작살내겠다, 이게 북한의 노선인 거예요. 그리고 5월 말에는 북한이 우리의 관역은 남조선군이 아니라 대양 너머에 있는 미국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만약의 경우에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대북 적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북한한테 맞아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으로선 북한한테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별 수 없이 북한한테, 야, 우리 너희랑 싸우지 않고 대화할 생각이 있다, 이런 신호라도 자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설령 북한이 안 받아줄 걸 알고 있더라도, 그래서 무시를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더라도, 그럼 자존심이 상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라도 그래도 별 수 없이 계속 북한에 대화하자라고 앵무새처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시간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김 대표를 한국에 보낸 건 거고, 성김 특별대표는 어떻게 보면 예상대로 빈손으로 귀국하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이걸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살펴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여러 군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드리려고 해요. 이게 지금 무슨 사진이냐면, 미국이 지금 시 브리즈 21이라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무슨 훈련이냐면 러시아를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연합 훈련이에요. 이게 6월 28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원래 나토를 중심으로
하던 훈련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이 훈련에 9개의 나라 정도가 참여를 했고 그랬는데, 특이한 점이 올해에는 32개 나라가 참가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는 뭐 3배 이상, 4배 가까이 올린 거죠. 이거는 범상치 않은 일이다. 그럼 규모를 왜 키웠냐 라는 걸 살펴보면은 지금 크림반도에서의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크림반도는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2014년에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켜 버렸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의 한 국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 지역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가깝단 말이에요. 이 사진도 크림반도 사진인데 이 러시아 군인이랑 있는 사진이에요. 크림반도의 주민들이 러시아 군인들과 매우 친근하게 지낸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억지로 병합한 분위기는 아닌 거예요.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동부와 남부 지역은 독립하려고 시도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도라기보다 동쪽 지역에서는 주민투표를 해서 독립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분쟁 중이라기보다는 이미 독립을 선언했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랑 이 동부, 남부 지역 주민들과 지금도 분쟁, 나라 대 나라의 관계로 보면은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올해 초에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군대를 동부에 보내서 독립하려는 세력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4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이 실제 행동에 들어가면은 종말의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군을 대규모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국경지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일촉즉발의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6월 23일, 얼마 전이죠. 6월 23일에는 영국이 구축함을 크림반도 쪽으로 들이밀었어요. 그래서 영국의 구축함이 러시아 영해를 3km 정도 침범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어떻게 했냐? 경고 사격을 했습니다. 폭탄 4발을 투하하기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영국 구축함이 영해 밖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영국 국방부가 쪽팔렸겠죠. 그래서 아니라고 발뺌을 했어요. 경고 사격 같은 거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러시아의 주장과 영국의 주장 중에 뭐가 사실이겠냐? 그렇게 봤을 때는 러시아의 말이 사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은 러시아가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수호이, 러시아의 전투기인 수호이에서 영국 구축함을 바라보고 있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건 봐도 러시아와 영국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증거가 있냐면은 영국 구축함에 BBC 기자가 타고 있었어요. BBC 기자가 구축함에 타고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죠. 왜 BBC 기자가 그 구축함에 타고 있었냐? 사실 영국 구축함 같은 경우에는 군사 작전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배가 다른 나라 영해를 실제로 침범해 들어갔고, 그런데 그 배에 기자가 타고 있었다, 그리고 영상을 찍고 있었다, 이러면 사실은 이건 기획된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여튼 이 BBC 카메라에는 버젓이 경고 사격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경고 사격은 없었다고 변명을 했는데 이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보인다.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뭐 영국 구축함이 길을 잃어가지고 러시아 영해를 침범했겠습니까? 이건 그런 단순 해프닝이 아니죠. 이건 뭐냐? 미국이 영국을 시켜서 구축함을 러시아 영해로 들이밀어 본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군사 행동, 군사 작전으로 봐야 합니다. 근데 미국과 영국의 군사 작전을 러시아가 격퇴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요즘에 크림반도에서 뭔가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크림반도를 둘러싼 대결이 펼쳐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991년에 소련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 소련이 붕괴한 뒤로 세계는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무너져 가고 있다. 이 일극 체제에 파열구를 내는 중대 사건이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사건입니다. 나머지 2개는 중국의 경제 성장, 그리고 북한의 핵과 핵무력 완성,
이걸 꼽아놨는데 이건 이따가 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크림반도 이야기를 더 해볼 텐데, 사실 미국이 러시아와 대결을 펼쳤다가 미국이 진 게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2008년에는 러시아와 조지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PPT에 넣은 기사에는 그루지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지아라는 나라가 원래 소련 소속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붕괴되고 조지아라는 나라가 친미 국가로 변했는데, 그러면서 나라 이름도 원래는 러시아어식으로 그루지아였는데 친미 국가가 되면서 나라 이름을 영어식으로 조지아로 바꾼 거예요. 이 조지아도 우크라이나처럼 영토 분쟁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에 남오세티아라는 조지아의 하위에 속해 있던 어떤 지역이 조지아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토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2008년에 미국이 도와주겠다라는 약속을 믿고 조지아가 남오세티아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러시아가 여기서 또 개입한 거예요. 개입해서 조지아군을 박살내놓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약속까지 했는데, 근데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조지아는 그냥 패배하고 끝났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과 러시아는 시리아에서도 맞붙었었어요. 그때는 IS가 있던 시절인데 기억나시죠? 한참 동안 화제였죠. 이것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에 파병을 하기도 하고, 또 미국은 시리아 반정부군을 도와주고 러시아군은 시리아 정부군을 도와줘서 미국과 러시아가 대리전을 사실상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됐냐, 2019년에 트럼프가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패배로 끝나버렸습니다. 또 터키에서도 일이 있었죠. 터키가 미국의 미사일을 사냐 아니면 러시아의 무기를 사냐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맞붙었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터키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까지 러시아 무기를 샀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터키가 원래 대표적인 친미 국가인데 이제는 거의 반미 국가가 됐어요. 또 있죠. 독일이 러시아랑 천연가스관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미국이 이거 러시아 대러 제재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방해를 했어요. 근데 끝내는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가스관 연결을 강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대결해서 밀린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크림반도 사건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랑 좀 다르게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 왜냐면 크림반도를 병합한 거는 러시아가 친미국가의 영토를 빼앗은 거잖아요. 우크라이나 역사를 잠깐만 보면은 소련이 원래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배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는데 벼랑간 핵보유국이 된 거예요. 근데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가 핵보유국으로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NPT에 가입한다. 그러면 미국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런 각서였어요. 그러면은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러시아에 맞서서 크림반도를 지켜줘야죠. 그런데 못 지켜준 거예요. 영토를 병합하는 거는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대결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큰 승리 또는 가장 큰 패배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갈등을 하는데 오키나와 땅을 대한민국 영토로 빼앗는데 성공했다고 쳐봐요. 그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일어났다. 이거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우리나라한테 하고 이런 거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런 갈등이랑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자기네 영토로 편입한 거는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 미국이 야, 자기네들이 이겼다. 자기네들 세상이다. 이렇게 환호하고 좋아했는데 그 뒤로 20년 만에 러시아가 미국에게 카운터 퍼치를 날려서 다운시킨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역전탄 거예요. 그때는 미국이 소련을 붕괴시켰지만 지금은 러시아가 친미국가의 영토를 빼앗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다. 역전이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것과 다른 미국과 러시아의 대결보다 크림반도 병합은 결정적인 의의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그대로 차지하게 두도록 방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가장 센 나라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다 미국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영토를 빼앗겼는데 속수무책이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이러면 누가 미국을 따르겠습니까? 차라리 러시아 말 듣는 게 이득인 거 아니에요? 러시아는 미국한테부터 영토도 뺏어가고, 근데 미국은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럼 러시아가 더 센 거잖아요. 게다가 미국은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 미국이 무너지는 파열고를 낸 세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중국의 경제 성장이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은 뭐냐면, 중국이 지금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이대로라면은 중국이 언젠가 미국을 넘어서게 되겠죠. 그게 언제냐?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는 2028년입니다. 일본의 일본경제연구센터,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 영국의 경제경영연구소, 막 이런 데서 2028년이면은 중국의 GDP가 미국의 GDP를 추월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길어봤자 10년 정도로 예상하는 겁니다. 다음은 북한의 국가 핵무력 완성인데, 이거는 2017년에 북한이 미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화성 15형을 발사하는 데 성공을 하고, 우리 국가 핵무력을 완성했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에 설설 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했습니까? 자기가 북미 정상회담을 열어가지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는 바람에 전쟁을 막은 거다, 이렇게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힘이, 하나는 경제력, 또 하나는 군사력인데, 이 경제력과 군사력이 각각 깨져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내부 상황도 지금 최악이죠. 올해 초에 시위대가 미 의사당을 점거한 사건 아직 기억하시죠? 미국 대선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건 부정선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거다 라고 주장하는 무리들이 미국의 의사당을 점거를 했어요. 이건 미국의 정치 상황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절망의 나라가 되고 있어요. 2015년에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절망사라는 개념을 제시를 했는데, 이 절망사라는 거는 빈곤층이 너무 좌절해가지고 자살한다거나 알코올 중독이 된다거나 마약을 했다거나 하는 사유로 죽는 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죽는 걸 절망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절망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보통은 의학기술이 발전하거나 아니면 먹을 거, 경제력이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평균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하도 많은 사람이 절망사를 하니까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거예요. 이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죠. 얼마 전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12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되는 끔찍한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꼭 몰락하는 미국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 지경이니까 미국도 자기네들이 몰락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게 트럼프 대선 슬로건이었거든요. 바이든은 뭐였냐면 재건이었어요. 재건.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 일맥상통한 거죠. 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한테는 크림반도를 수복하는 게 중요 과제가 되는 거예요. 소련을 붕괴시키고 나니까 미국과 서방 세계가 전 세계 패권을 거머쥐었던 것처럼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를 꺾고 영토를 수복함으로써 재역전을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상황을 다시 바꿀 수 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지금 순탄하게 흘러가진 않고 있죠. 영국 구축함을 보내봤더니 깨져서 돌아왔고, 그래서 미국이 이를 만회하려고 올해 시브리즈 훈련을 연례 없이 대대적으로 해보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드디어 성김이 방한한 것과 관계가 나오는데, 시브리즈 훈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일이 있었어요. 또 지금 PPT에 있는 그림이 미국이 발표한 자료거든요. 여기 보면 보이십니까? 2021년에 참가하는 국가 목록 중에 태극기가 있죠. 한국이 참가한다고 미국이 발표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안 갔거든요. 그래서 기자가 이거를 보고, 아니 시브리즈 21에 한국도 참여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 정부가 안 갈 거라고 공개적으로 잘라 말했어요. 이게 한미 관계를 봤을 때
한국 정부가 이렇게 잘라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미국이 참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해 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왜 한국군을 참여시키려고 했다가 예정을 바꿔서 불참해도 된다라고 승인을 해줬냐는 거죠. 왜냐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북한 때문이겠죠. 한국이 훈련에 참가하겠다고 군함을 보내면은 그만큼 대북 군사 태세에 빈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겠다. 차라리 오지 마라.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거죠. 북미 관계는 참 아까 전에 미국 패권에 결정적인 파열구를 낸 게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살펴보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한테는 엄청나게 강경 대응하고 있거든요. 러시아한테는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시브리즈 21 이런 훈련을 하고 크림반도를 되찾으려 하고 막 이러고 있고 중국한테도 보면 어떠냐. 지금 미국이 중국한테 시비 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만 문제예요. 미국과 중국이 1979년에 수교를 맺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대만이랑 단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부터 미국이 대만이랑 관계를 복원하기 시작했어요. 대만을 국가라고 부른다던가 대만에 무기를 수출한다든가 대만에 특사단을 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 대만의 무장화,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서 인정해주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해협 아카데미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이 싱크탱크에서 평가하기로는 지금이 1950년대보다 더 큰 위기 상황이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1950년대면은 막 중국 공산당과 대만의 국민당이 막 대결을 한 직후란 말이에요.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평가를 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이러다가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 드는 것도 시간 문제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렇게 대만을 이용해 가지고 중국의 강경책을 펴고 있는데 북한한테는 어떻습니까? 북한한테는 미국이 자꾸 대화를 간청했다는 거죠.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자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발편점 잡고 싶으면 설치지 마라. 우리는 앞으로도 미국의 대화 제의를 무시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데도 미국이 북한한테는 아주 인내심 있게 계속 대화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러냐면은 미국이 생각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군사 충돌이 일어나도 대만이랑 크림반도에서만 싸우고 말 것 같단 말이죠.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 본토를 갑자기 공격하겠다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어때요? 북한이랑 싸웠다가는 한반도에서 뭐 주고받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미 본토를 공격할 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은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대화를 자꾸 제안하는데 그런데 북한은 절대 안 만나주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북한은 왜 안 만나주냐? 그건 첫째로 미국이 대화하자는 게 쇼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북적대 정책, 예를 들면 한미연합훈련 같은 거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무슨 대화냐 이런 쇼에 안 속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이 그런 표현을 했죠. 시간 벌이 노름에 응해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다른 의미도 또 있다 생각해봐야 할 뭐냐,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대화 제의를 이번에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한껏 누그러뜨리게 되죠.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왜냐면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화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조율을 하고 이런 시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는 미국이 북한한테서 공격을 당할지 어쩔지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북한이 공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이 한반도나 북한을 향해서 군사태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중국의 증가하는 군사력에 대응하면서도 우리는 북한에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대화가 진행이 돼서 긴장이 누그러뜨려지면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대비해왔던 군 전력을 지금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만약에 이번에 성김이 방한했을 때 북한이
야, 그래.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무슨 이야기 할지 한번 들어보자. 일단 와봐라. 이렇게 신호를 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일 뿐이지만은 영국 구축함이 6월 23일에 흑해 러시아 영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수호위를 출격시켰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대응이 지금 일어난 것과 달랐을 수도 있겠다. 뭐냐면 미국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여기가 공해상인데 니네들이 불법으로 군사 위협을 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일어난 건 러시아 탓이라고 빡빡 우기면서 미 군함이나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러시아랑 한판 붙어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후퇴하는지 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했으면은 미국과 유럽이 크림반도에서 러시아를 향해서 공세를 펼 수 있을 공간을 열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미국의 대화를 거절하고 대결 국면을 지속시켰죠. 그게 영국 구축함이 후퇴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미 대결이 완화됐으면 한국군도 시브리즈 21에 참가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북미 대결이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태세를 계속 빈틈없이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이 빈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한국군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러시아랑 싸우려고 한국을 부르려고 했는데 북한 때문에 한국이 참여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야, 세상이 참 넓지만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이 지구 반대편인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미국과 서방 세계 대 북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반제 진영의 대결, 이건 세계적인 대결인 거죠. 이 세계적인 대결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대결의 특징을 짚어보자면은 미국과 서방 세계 진영이 자기 스스로도 심각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여기서 어떻게든 역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한편 북중러는 상당히 강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죠. 사실 북중러는 사이가 매번 좋기만 했던 건 아니거든요. 소련과 중국도 오랜 시간 갈등을 겪었고 미국이 북한을 제재할 때 러시아와 중국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북중러가 완전히 공고하게 연대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미국을 상대로 공동 대응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중러 정상회담도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을 했어요.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무리 험난한 어려움이 있어도 러시아와 계속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북중 관계가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얼마 전에 중러 군사동맹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러 군사동맹을 이야기한 게 1950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북중 관계, 북러 관계도 더 뭐 이야기할 게 없죠. 북중 관계는 2018년 정상회담 이후에 엄청나게 돈독해졌고 북러 관계도 뭐 비슷합니다. 2019년에 북러 정상회담이 열렸었는데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로 칼을 선물로 주고받았었어요. 이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칼은 절대적인 힘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지금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북한과 러시아가 칼로 함께 미국을 겨누고 있는 듯한 형국이다. 그래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위기와 북중러의 공관 연대, 이게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세계적인 대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아침 햇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